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152명, 사망자가 254명 늘었다고 밝혔고, 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 지역은 하루 만에 확진자가 14,840명, 사망자가 242명 각각 늘어서 사망자는 2배, 확진자는 10배 가까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진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486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치에 핵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아도 펫CT 촬영을 통해서 확진 범위로 분류하는 임상 진단 병례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 중국이 확진자를 일반 폐렴 환자로 간주하면서 전염병 상황을 일부러 축소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통계 기준 변경을 명분으로 한꺼번에 환자 숫자를 늘린 게 아니냐, 그 부담을 좀 떨어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학 전문가들은 사실 이미 중국 측 통계에 대해서 검사 가능한 숫자만 확진자에 포함됐을 것이고 실제 환자 수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홍콩 매체들도 중국 정부가 확진자나 사망자 수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어떤 통계를 발표를 하더라도 이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통계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편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중부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공산당 서기를 동시에 경질했는데 이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정보 은폐, 의사 리원양 사망 등으로 급속히 나빠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지식인 수백 명이 언론 자유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공산당 지도부와 시진핑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다뤘었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사회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 유엔이 정착촌 건설 사업 등에 관계된 기업 112곳의 명단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요르단 서안 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한 뒤에 정착촌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미 반이스라엘 국제운동인 BDS,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는 불매, 투자철회, 제재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관련 기업들을 공개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12일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정착촌 건설 및 유지 보수 작업 등을 지원하면서 관계된 기업 112개 명단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 94개 기업은 이스라엘에 나머지 18개 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태국 등 6개국의 본사를 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숙박 공유 기업이죠.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익스피디아, 트립 어드바이저, 부킹닷컴, 모토로라 솔루션, 또 고속열차 떼제배 제작 업체인 알스톰 등 이 유명 글로벌 기업들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명단 발표의 근거는 2016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결의한 데 따른 건데요. 원래는 이듬해인 2017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 기업 정보 확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면서 늦춰진 겁니다. 이 유엔 보고서는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지만 이 보고서가 문제의 기업 활동이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24일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24일 인권이사회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미국 하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확대 조치를 막고 여행 제한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금지 반대법을 찬성 22대 반대 1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법사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제 작업을 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에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7개국에 시행한 입국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이런 대통령의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행 제한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입국 제한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상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행 제한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을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사히 통과를 하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27일에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계속 그걸 증가시켜 오다가 오는 22일부터는 미얀마,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도 추가됨에 따라서 미국 입국이 금지된 나라는 13개 나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행정명령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뉴스에서 언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네네.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문 형태로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문 형태의 문서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다만 법률 규정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면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입법을 하는 의회를 거치게 되면 워낙 복잡하고 사실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들을 행정명령의 형태로 발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계속 가집니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행정명령이 비교적 간단하게 제정되고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특히 선거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다 폐기하겠다라고 계속 호언장담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취임 첫날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의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라든지 북한 제재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느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몇 개 사용을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 각서라든지 포고령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또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다른 행정수단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고요. 다만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각서, 포고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세법을 처리하거나 또는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한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도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교육부가 이 대학들이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 기업이라든지 해외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미국 교육부가 미국 대학들이 중국과 사우디 등 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 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7천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하버드대와 예일대에 11일에 공문을 보내서 외국에서 받은 선물이나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나 또 중국 하웨이 중심그룹 또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연구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시 미 법무부에 사건을 회부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 학교로 불리는 하버드대와 예일대는 블룸버그의 정부 통계 분석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각각 410억 달러, 그러니까 48조 5천억 원과 300억 달러, 약 35조 5천억 달러를 기부받아서 사립대학 중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조사에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 당국은 중국 배후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적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발된 사건 가운데 지난달 하버드대 소속 화학과 교수가 중국 대학의 기부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미국 대학 내에는 또 중국을 배우려는 학생을 상대로 이 중국 언어 문화교육원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이거는 중국 기업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돈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이 기관 등을 통해서 대학에 잠입해서 교수와 학생들을 포섭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가 밝힌 명분은 이들 학교가 미국의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진 외국 정부, 기업, 국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요청하고 잠재적으로 연구 도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외국 정부에 이익을 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학교를 불투명한 재단, 외국 캠퍼스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정교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는 다국적 기업들로 묘사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미국 대학들은 교육부에 해외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부처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불분명하다면서 보고를 안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규정상 한 해 동안 모두 합쳐서 25만 달러 이상 규모의 모든 해외 출처 자금과 선물 계약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가 이 영국 런던 정경대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대학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중국 자본의 침투로 인한 윤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차이나머니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확장성과 영향력이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